자, 198쪽에 공업입시로 갑시다. 이 공업입시로는 보통 이제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지 크게 비중은 높지는 않은데 한 번 정도 또 등장할 때가 됐으니까 초점은 아셔야 되겠죠. 공장에 입지할 때 관계되는 이론이라고 보셔야죠. 공업입시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버가 주장한 최소 비용 이론. 그리고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반박하고 나온 것이 레시오가 주장한 최대 수요 이론. 그리고 이제 요 두 이론을 합쳐버린 게요. 통합한 게 아이샤드라든가 그린허시라든가 또 뭐 스미스 이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이론이 통합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업 이론은 크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이 위에도 또 있습니다. 다른 이론이. 근데 여러분은 세 개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공업입시의 효시가 된 이론인데 베버는 공장에 입지할 때는 최소의 비용이 투입되는 지점이 공업입시로는 가장 양호하다 그랬는데 이 비용이 뭘 뜻하느냐? 바로 수송비를 뜻하는 겁니다.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 즉 운송비죠. 운송비. 그러니까 공장은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공업입시로는 가장 양호하다. 이게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레슈는 이걸 반박해 가지고요. 그게 아니다. 공장이 이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절감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면 최대의 수요가 창출돼서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점이 공업입시로는 가장 좋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베버의 이론은 이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공급자가 투입하는 비용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했지만요. 레슈는 수요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이 공업입시로는 가장 양호하다. 이 최대의 수요가 창출된다면 그 지점이 바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입지할 때 공업입시로는 가장 양호하다. 이게 바로 레시오의 이론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두 사람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고 두 이론을 합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통합 이론은 공장은 총 수입이 최대가 되고 그리고 총 비용이 최소가 된다. 총 수입이 최대고 총 비용이 최대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는 게 이윤이죠. 그죠? 그럼 그 이윤이 가장 높아지는 이윤 극대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공업입시는 바로 총 수입이 최대가 돼서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 그리고 또 총 비용은 최소가 돼가지고 최소의 비용이 투입되는 지점,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이렇게 두 조건이 동시 충족되는 지점에 입지한다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 지점이 공업입시로는 가장 양호하다. 이게 바로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 통합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업입시는 크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는데 주로 시험으로 나오면 이제 다른 이론들은 지문으로 종종 등장하고요. 한 문제를 독립적으로 내는 거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 이제 베버는 공장에 입지할 때는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가장 양호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수송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원료지수라는 개념입니다. 원료지수. 원료지수는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원료의 무게를 제품의 무게로 나눈 값이 원료지수고요. 이 원료지수에다가 1을 합쳐서 입지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 중량은 원료지수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원료지수가 만약에 3이 나오면 입지 중량은 4가 되겠고, 원료지수가 0.8이 나오면 입지 중량은 1.8이 된다는 거죠. 이 원료지수의 개념을 가지고 공장이 원료 쪽에 입지를 할 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원료 쪽으로 가라. 원료 지향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제품을 생산한 즉시 바로 소비가 이루어지게 시장 가까이 입지할 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시장 지향을 하라. 이렇게 해서 공업지의 유행을 원료지향 시장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원료지향의 반대가 시장지향이고 시장지향의 반대가 원료지향이니까 하나만 제대로 정리하면 그지? 원료지향 시장지향 동시에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오늘 모의고사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거니까 내가 미리 다 알려준다. 알려주고 싶은데 틀리면 뭐 안 알려준 게 있나, 그죠? 1, 2월 달에 다 알려주고 했는데
이제 원료 지향이 유리한 경우, 그러니까 원료 쪽에 공장이 입지를 해야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있겠죠. 자, 만약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원료 수가 1보다 크면은 입지 중량은 뭐보다 커집니까? 2보다 커지게 되죠. 원료 수에다가 1을 합친 게 입지 중량이니까, 그지? 근데 원료 수가 1보다 크고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다 이 말은 이 원료가 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료의 무게가 10kg인데 제품의 무게가 5kg다. 그럼 원료수는 2가 나오잖아요. 그지? 1보다 크지? 그 얘기가 이제 원료수가 1보다 크다 이 말이 제품보다는 원료가 더 무겁다는 거죠. 그지? 그럼 원료 중량이 제품 중량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원료 중량이 더 크고요.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를 실어 나르는 수송비가 제품을 실어 나르는 수송비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지?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더 크게 지출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원료 쪽에 공장이 입지를 해야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원료 지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료가 제품보다 더 무겁다는 말은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중량 증가가 아니고 중량 감소 산업. 당연히 원료 쪽으로 입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원료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라고 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원료를 국지 원료 또는 편제 원료라고도 합니다. 국지 원료 또는 편제 원료. 특정 지역에만 편제에 있다 또는 특정 지역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그래서 국지 원료, 편제 원료를 하는데 이 국지 원료나 편제 원료를 사용한 기업은 특정 지역만 원료가 분포가 있으니까 원료가 있는 쪽에 공장에 입찰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수송비를 절감하려면. 그리고 제품이 아니고 원료가 쉽게 부패하는 산업은 원료가 있는 쪽에 공장에 입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통조림 기업처럼, 그지? 통조림 공장은 그 완제품인 통조림은 상하지 않죠. 통조림 속에 들어가는 원료가 부패를 하니까 원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원료 쪽에 입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장 지향은 이거 반대니까, 그죠? 원료수가 1보다 적다, 입지 중량도 2보다 적고, 원료보다는 제품의 중량이 크고, 또 원료 수보다 제품 수보다 더 크다. 제품이 더 무거우니까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무게가 늘어나서 중량 증가 산업, 또 국지 원료가 아니고 보편 원료 사용 기업, 원료가 아닌 제품의 부패성이 큰 기업, 이런 것들은 전부 시장 지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반대가 되니까. 자, 원료 지향 한 개만 제대로 익히고 있으면 시장 지향까지 한꺼번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공업지에서는 유형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초점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입지 유형은 이제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 이외에도 또 있어요. 이거 외에도 주로 이제 답은 여기서 요구를 하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게 노동지향형. 노동지향형은 수송비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인건비, 이 노동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싼 지역에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산업들을 노동지향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싸고 저임금 지역,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할 때 유리한 산업들을 노동지향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적지향. 집적지향은 집적이라는 말이 모인다 이 말이야. 모인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들은 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기술 교환이나 정보 교환을 가능하면서 크게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송비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보 교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면서 그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집적지향 그러면 기술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 이런 말에 들어가야 돼. 기술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은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산업들을 집적지향이라고요. 그리고 중간지점 지향형, 중간지점 또는 이 중간지점을 이적지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적환지점이라고도 합니다. 적환지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중간지점 지향형은 그게 어디 그 조그만하게 박스에 그게 딱 정리되어 있더라고. 앞쪽에 보면 그 중간에 딱 보면 중간지점 지향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지? 조그마한 박스에 참고학습인가 한번 보충학습 보면 있어요. 이 중간지점이라는 게 뭐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의미해요.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원료를 해외에서 실어와가지고 해외에서 구입을 해서 국내에서 소비를 시킨다. 그거는 원료를 싣고 들어올 때는 배나 비행기로 싣고 오겠죠. 근데 국내에 도착하면 이제 공장까지 이전시킬 때는
트럭으로 또 수송수단을 바뀌겠죠. 예를 들면 그지? 이렇게 중간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있으면 그 수송수단을 바꿀 때 선적비나 하역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그 중간 지점에 바로 공장이 입지해야 비용을 가장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산업들을 중간 지점 또는 이적 지점 지향이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 입지형 하는 것은 자유 입지는 원료 지수가 1이에요. 원료 지수가 1. 원료 지수가 1인 산업은 원료와 제품의 무게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원료 수비를 절감하기도 어렵고 제품 수비를 절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선호하는 아무 곳에나 입지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산업을 자유 입지. 기업이 선호하는 아무 곳에나 입지하는 산업이 자유 입지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교재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탈족 산업 하는 게 있습니다. 탈족 산업. 이 탈족 산업은 대도시 근처에 입지해야 유리한 산업들이에요.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들, 그죠? 대규모의 기술 집약적 산업.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또 항공기라든가 전자산업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주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해외에서 연구원이나 기술자들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본국으로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도시 근처에 딱 입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화도 한 프로 볼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호프도 한 잔씩 먹고 이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죠? 산소에 가다 놓으면 일주일 있다가 그냥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 근처에 입지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주로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들이 대도시 근처에 입지하는 탈족 산업을 형성해야 됩니다. 공업입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근데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답은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입지 유형을 물을 때는. 그리고 이제 노동 지향이나 집적 지향, 중간 지점 지향 요 정도까지는 첨가해 가지고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공업 입지론에 보시면 용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죠? 입지 인자 찾았나? 공업지의 입지 인자는 용어가 나오죠. 그 용어 설명한 데 보면 입지 인자라는 용어에 보면 첫 줄에 입지 단위라는 말도 나와요. 입지 단위.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는 다른 용어겠죠. 용어 자체가 틀리니까. 그지? 자, 입지 단위란 우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죠. 그죠? 원료 구입비, 원료 수송비, 생산비, 인건비, 그 다음에 또 뭐 판매비, 접대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이제? 이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하나하나의 비용 항목들을 입지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분된 한 경계의 비용 항목을 뜻해요. 이 비용 항목을 입지 단위라고 하고요. 입지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이익. 그리고 입지라는 말은 위치 아닙니까? 그지? 그럼 입지 인자는 뭐냐? 공장을 특정 장소에 위치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공장이 그죠? 저기 비산동에도 하나 있고요. 송현동에도 하나 있고 저기 칠곡에도 하나 있는데 성수공단에 공장을 입지시켜. 그럼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비나 수송비가 절감되면서 이익이 생기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특정 장소에 공장을 위치시킴으로써 비용을 절약해서 발생한 이익을 입지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번역하면 비용을 절약해서 생긴 이익이다. 그래서 비용 절약상의 이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특정 장소에 공장을 기인시킴으로써 특정 장소에 공장을 입지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서 발생한 이익을 입지 인자라고 하는데요. 이 입지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인자, 비경제적 인자, 뭐 수요 인자, 비용 인자, 뭐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는 구분하는 게 좋아. 경제적 인자는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수치로 환산이 가능하면 경제적 인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은 하긴 했는데 이익의 크기가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이익이 있습니다. 뭐 개인의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런 이익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이익을 비경제적 인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집적 인자와 분산 인자. 집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은다 이 말이죠. 그죠? 분산은 흔든다는 뜻이고. 자, 지금 송현동, 대곡동, 비산동에 공장이 여러 개가 흩어져 있어. 근데 그 흩어진 공장을 성수공단에 다 모았어요. 모았다. 그럼 집적을 시켰죠. 그랬더니 수송비나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이익이 생겨요. 이게 공장을 한 장소에 모음으로써 이익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런 이익이 집적 인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장을 한 장소에 다 모았단 말이야. 모았더니 대기 오염이 증가하고요. 그죠? 뭐 공해를 유발하고 오염이 더 증가하고 폐수도 더 증가하고 해가지고 이 모아놨던 공장을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폐수도 줄일 수가 없고 오염도 줄일 수가 없어. 그래서 집적시켰던 공장을 다시 또 흩는 거야. 분산시켜. 그러니까 오염도 줄어들고 폐수도 줄어들고 해서 이익이 생기겠죠. 결합된 집단을 해체해서 분산시킴으로써 이익이 생긴다. 그때 발생한 이익이 분산인자가 되는 거예요. 한 장소에 공장을 모아서 이익이 생기면 집적인자. 모아놨던 공장을 다시 분산시켜가지고 폐수도 줄이고 오염도 줄이면서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분산인자 이렇게 되겠네. 그죠? 뭐 자주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특히 입지인자하고 입지단위를 구분할 때 입지단위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한 개 한 개의 비용 항목들을 입지단위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입지인자는 뭐라고? 비용을 절약해서 생긴 이익, 비용을 절감해서 생긴 이익을 입지인자라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근데 비경제적 인자는 이익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익이 발생했다 안 했다. 또 안 했다 한다 봐라.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노? 인자가 뭐라고? 이익이라니까. 인자가 뭐 숙자 언니가 인자가 아니고 언니야. 어? 숙자 언니 미자 언니가 아니고 인자는 이익이라. 그러니까 인자라는 용어가 붙으면 이익이 생긴 겁니다. 이익이 생겼는데 비경제적 인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이익을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죠? 예를 들어서 공포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고 그죠? 막 멋져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포 점수를 정말 잘 받았어. 공시법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수업도 안 듣고 뭐 그죠? 수업 잘 안 오대요. 뭐 공시법 그죠? 보니까. 근데 뭐 셰법 선생님은 뭐 키는 작지만 짜리몽땅해도 재밌는 얘기도 잘해주고 그죠? 총으로 싸집기까 사고 막 이러니까 수업도 재밌게 해서 뭐 뭔지도 몰라가지고 한 수업은 왔어. 그래 억지로 그죠? 한 40점 받았어요. 가랑면하고 공포쌤은 너무 멋있고 좋아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들이 공복을 85점을 받아가지고 그죠? 공시시법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태갖고 2차까지 합격했단 말이야. 그럼 자, 이 선생님이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2차까지 합격해서 이익이 생긴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기호나 수로 때문에 생긴 이익 아닙니까? 그지? 내가 공부쌤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익이 생긴 거지. 근데 그 이익의 크기가 돈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돈으로 측정이 안 되지. 이런 이익을 비경제적 인자를 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개인의 기호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니까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이익이 있습니다. 수치로 환산 불가능한 이익. 그런 이익을 비경제적 인자. 이익이 생기는데 이익이 이게 1,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이익을 경제적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자라는 용어가 붙어지면 이익이 생긴 겁니다. 비경제적 인자도 이익이 발생한 거야. 다만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이익을 비경제적 인자로 한다 이 말이다. 오케이? 그리고 한 장소의 공장을 결집시킴으로써 모음으로써 이익이 생기면 집적인자. 이 모아놨던 공장을 다시 분산시켜가지고 폐수도 줄이고 오염도 줄여서 이익이 발생하면 분산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공업입지를 결정할 때는 항상 범위를 모든 입지 결정할 때는 넓은 범위에서 범위를 좁혀오는 거다. 자, 내가 지금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은가? 입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그죠? 목표 시장을 딱 결정한 거예요. 시장. 목표 시장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시장 내에 공장이 입지할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 지역 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을 결정하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해. 근데 이 판매 대상 지역이 영남권이란 말이에요. 영남권. 그럼 영남권이라는 시장을 먼저 딱 이렇게 결정했죠. 영남권 내에서도 그죠? 공장이 입지할 지역은 대구 경북이다. 그럼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이 영남권에서 지역이 이제 대구 경북으로 그 중에서도 대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이 결정됐죠. 그 지역 내에서도 지점이 또 어디 성서공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점을 결정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해서 넓은 범위에서 범위를 좁혀면서 이제 입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공업 입지를 결정할 때는, 그죠? 우리 저기 그 수성구에 가면은, 그죠? 시지라는 데가 있죠, 그죠? 공장 입지를 결정할 때는 시지점 이렇게 해서, 그죠? 범위를 이렇게 좁혀가면서 입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업 입지는 자주 시험에 등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레슈의 최대 수요량의 입장 차이를 먼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는 최근에 뭐 레슈는 공업 입지에서 공장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양호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 한 개 딱 나오고요. 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를 동조로 낼 때는 주로 이 입지의 유형을 가지고 원료 제한과 시장 제한에서 답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보강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지? 3편의 시장론을 다 정리했죠. 시장론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정리할 포인트는 첫째,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소효율적 시장 세 개의 시장이 있었죠. 그 세 개의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를 획득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과 불안정 시장과의 관계가 있잖아, 그지?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이 되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인을 획득하는 이유는 다르다 그랬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게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해져서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이렇게 딱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럼 초과인을 획득하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에서 초과인을 획득하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론에서 정리할 게 여가 현상입니다. 당연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오늘 모의고사 문제에 다 나와 있어. 여가 현상은 상향여가 하향여가 있죠. 근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무슨 여가가? 하향여가 발생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거분리 과정에서 여가 현상이 나타나죠. 고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상보다 더 크다면 하향여가 나타나고, 저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수선 비용보다 가치상품이 더 크면 상향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향여가는 가치상품이 클 때, 그 다음에 하향여가는 수선 비용이 더 클 때, 그지? 또 고소득의 경계에 인접한 저소득의 일부 지역은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주택이 할증되어 거래가 되고, 저소득의 경계에 인접한 고소득의 일부 지역은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주택이 원래 수준보다 할인되어 거래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저께 했어, 토요일 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론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지대이론. 무조건 나와 있겠죠, 지대이론. 뭐 매년 나오는데 모의고사에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리카도의 자액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다음에 티넨의 위치지대, 아론소의 입찰지대,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셀의 준지대, 6개의 이론의 요지를 다 정리해야 돼요. 반드시 비교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대이론. 그 다음에 도시성장이론. 역시 한 문제 나와 있겠죠. 뭐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10년 동안 8문제 낸 건데 모의고사에 왜 안 내겠습니까?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건데, 그지? 버제스의 동심의 이론, 호이트의 선행이론,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한 다핵심 이론, 그 세 개의 이론의 요지를 비교하는 게 초점이에요. 나머지 이론들은 잘 안 나와. 혹시 나올 수 있는 건 그죠?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 하는 게 있죠. 도시가 간선도로를 따라서 분산 입지하니까 중요 시설이 간선 도로변을 따라서 분산 입지하다 보니까 리본처럼 성장 발달해 한다. 그래서 부처 이름이 유상도시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이론을 다 유상도시까지 합쳐서 그냥 이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보강 때 했던 게 그 보강 수업에 했던 요지들도 좀 점검해 놓고요. 자, 이제 정책 넘어가요. 220조.
보통 뭐 정책론은 4개 아니면 5개 정도를 예상하면 되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는 20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20문제. 3년간 최근에 그죠? 작년, 재작년, 그전년까지 해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계속 7문제씩, 그전년도에 6문제 가지고 3년 동안 그죠? 4년간 낼 문제 이상의 문제를 한 5년 동안 낼 문제를 3년 동안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냐? 정권이 새로 교체가 되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지? 정권이 그대로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을 계속 탈바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보수 정권들은 규제를 풀어주고요. 규제를 풀어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진보 정권은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흐름이 완전히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유행의 정책들이 계속 입안되고 하면서 이제 문제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지금은 이미 임기 4년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조절될지 모르고 부동산 정책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실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그다지 많이 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것도 정책론에서 나온 문제들을 보면 너무나 좀 조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정책이 시행된 시대 순을 묻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문제. 그죠? 그런 게 작년에 시험에 나오고 그랬는데 참 이건 참 쪽팔리는 일입니다. 진짜 중개사 시험이 이 정도까지 변질될 정도로 그죠? 시험 문제 낼 게 그리 없는지 그지? 핵심이 되는 내용을 물어야 되는데 계속 자꾸 범위는 넓어져가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야 될 거 이런 실명제가 몇 년도 실시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까? 실명제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게 몇 년도 시행됐다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지? 안 그렇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국사 시험도 아닌데, 이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4-5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초점은 어느 정도 딱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 정책의 용어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하고 부동산은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돼 있어요. 이 부동산이 곧 토지인데, 그죠?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 이 악화된 관계를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 점령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면 참 아름다운 대자연 상태 그대로 있었을 거지. 인간이 점령한 이후부터는 우리 목적으로 마음껏 파헤쳐가지고 막 사용을 해버렸으니까 자연 상태로 아름답게 보존된 토지를 다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과 부동산은 상당히 관계가 악화돼 있어요. 이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를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통틀어 부동산 정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또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문제의 특성인데 제목들은 한번 봐도요. 뭐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악화성량, 비가역성, 지속성, 복합성, 해결수단의 다양성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그러면 교재에 아주 뭐 여러 장에 걸쳐서 실어놨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 문제나 주택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그지? 토지 문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토공간이 좁으니까 절대량이 부족하다. 두 번째, 토지의 면적이 적으니까 갈수록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부족 현상 때문에. 높은 지가고, 지가 수도 너무 높다는 거고, 또 투기가 너무 만연돼 있는 거죠. 그죠? 지가 상승 이익을 얻기 위한 투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88%가 보전 대상입니다. 산이나 논이라. 논방. 그러니까 농지 아니면 임야가 88%니까 농지나 임야는 원래 보전 대상이지 개발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럼 개발 대상이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존 용도를 보존을 못하고 용도를 바꿔서 파헤칠 수밖에 없으니까 국토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 이용의 비효율화. 이것도 심각한 토지 문제죠. 또 토지 소유가 너무 부유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죠? 전체 상위 계층에서 전 국토의 60% 이상 면적을 상위 1% 계층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1% 계층이 전 국토의 60%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 지금 요즘 뭐 참 TV 보기 싫을 정도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ADC 직원들 그 고급 정보 용역하고 투기다 하고 그리 뭐 지금 이게 밝혀져서 그렇지 그지? 지금까지 그랬겠어요? 예전에는 더 심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참 부패 덩어리고 그렇습니다. 소유도 너무 편중되고 그렇다는 건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토지 정책이고
또 주택 문제도 주택이 첫째 수량적으로 일단 공급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지? 양적 부족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주거 수준도 너무 열악해. 그지? 그래서 주거 향상을 깨야 되는 질적 주택 문제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주택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일장에서 이분이 참고로 한 게 알아줘야 될 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토지 소유가 부유층에 편중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지표, 소득 분배가 얼마나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이제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지표에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렌츠 곡선의 값을 계수로 나타낸 게 지니 계수예요. 그리고 5분위 분배율, 그리고 10분위 분배율 하는 게 있습니다.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척도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로렌츠 곡선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이 사각형이 있으면 요 사각형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이 있죠. 곡선 요 A, B 이게 완전 평등을 뜻하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요 사각형 중에 삼각형 A, B, C가 불평등을 측정하는 면적이에요. 근데 요 완전 평등에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요 삼각형을 채워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반달처럼 생긴 곡선이 하나 생겨납니다. 요 반달처럼 생긴 요 곡선 A, B, T 이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렌츠 곡선이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 적어질수록 이 곡선 D가 A, B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요 로렌츠 곡선이 요 대각선 AB에서 멀어진단 말이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평등을 계속 채워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의 면적은 적어야만 완전 평등에 가까워지니까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렌츠 곡선의 면적은 적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는 뜻이고요. 이 로렌츠 곡선의 값을 계수로 나타내는 게 지니 계수인데, 지니 계수는 삼각형, 이 불평등을 측정하는 삼각형 A, B, C 면적에서 로렌츠 곡선, 반달처럼 생긴 로렌츠 곡선 A, B, T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니 계수예요. 근데 이 지니 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지니 계수가 0이라는 말은 거죠. 요 지니 계수가 0이다 이 말이 뭐야? 요 분자 ABD 로렌츠 곡선의 값이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지? 분자가 0이 돼야 값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이 AB로 구성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평등이라는 뜻이 되죠. 완전 평등. 진위 계수가 1이다 이 말은 요 삼각형 ABC 면적에서 요 ABD 면적도 똑같다는 뜻이니까 이 로렌츠 곡선이 삼각형을 다 채워버렸다는 뜻입니다. 로렌츠 곡선이 ABC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지? 그러면 이 삼각형 전체를 다 채운 거니까 이거는 완전 불평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평등에 가까워져야 소득분배가 균등해지니까 역시 진이익에서도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이런 뜻이겠죠. 진이익에서도 0에 가까워서요. 값이 적어야만 소득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면서 효율적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분위 분배라고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라고 10분위 분배는 공식 자체가 달라요. 10분위 분배라고 5분위 분배는 자 5분위 분배는 하위 20% 계층의 소득을 전부 합친 것에서 그죠?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전부 합친 비율. 여기 이제 5분위 분배로요. 10분위 분배는 분모 문자도 다르면서 비율도 틀립니다. 10분위 분배는 분모의 상위 20%,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전부 합친 것이 분모여가고 분자에는 하위 40%입니다. 하위 40% 계층의 소득을 합친 비율. 여기 이제 분자에 갑니다. 근데 소득 분배가 균등해지려면 상위 계층이 아니고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5분위 분배에서는 하위 계층의 소득이 분모에 있단 말이야. 이 분모에 있는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되고요. 10분위 분배에서는 분자의 하위 계층의 소득이 있어요. 그죠?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분자가 커질수록 10분위 분배는 커집니다. 근데 5분위 분배에서는 분모의 하위 계층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하위 계층의 소득이 커질수록 5분위 분배는 적어지게 되죠. 자, 이 구분 포인트야.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나 5분위 분배율, 진위 계수는 전부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적어야만 양호해요. 로렌츠 곡선의 면적이라든가 진익에서도 0에 가까워서 값이 적고 또 5분별도 0에 가까워서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거 10분위별 그죠? 요 10분위별만 클수록 10분위별은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 그런 뜻이 되겠네. 그래서 10분위별은 한 개만 커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적어야 돼요. 자, 이것들이 이제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루는가 분배의 측정 지표들이 로렌츠 곡선 진익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